외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불안과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시간이 갈수록 약이 늘어나는 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혈당 수치, 같은 약을 먹던 분들 중에서도 약이 줄어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고 특별한 체질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혈당 수치만 보면 큰 차이가 없던 시기에도 그들의 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어라, 약은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약을 줄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혈당이 안정됐을 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을 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당 변동의 상당 부분은 생활 패턴, 식사 방식, 수면, 스트레스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숫자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시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특별한 건강식을 먹지도 않았고 하루 2시간씩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은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약 못 줄여요.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혈당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혈당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을 줄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었는지, 그들의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빠져있던 혈당을 흔드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오늘부터 누구나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약 봉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평생 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된 첫 번째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될 겁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불안과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시간이 갈수록 약이 늘어나는 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혈당 수치, 같은 약을 먹던 분들 중에서도 약이 줄어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고 특별한 체질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혈당 수치만 보면 큰 차이가 없던 시기에도 그들의 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어라, 약은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약을 줄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혈당이 안정됐을 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을 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당 변동의 상당 부분은 생활 패턴, 식사 방식, 수면, 스트레스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숫자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시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특별한 건강식을 먹지도 않았고 하루 2시간씩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은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약 못 줄여요.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혈당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혈당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을 줄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었는지, 그들의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빠져있던 혈당을 흔드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오늘부터 누구나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약 봉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평생 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된 첫 번째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혈당이 내려간 건가요? 하지만 약을 줄인 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면 이 질문부터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꾼 건 음식이 아니라 혈당이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혈당은 한 끼, 한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당은 하루 전체의 반응의 합입니다.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 먹은 뒤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모든 것이 혈당의 흐름을 만듭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특별한 건강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꿨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을 줄이는 것. 여기서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 하나. 혈당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 높은 혈당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입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관리합니다. 평균 혈당만 괜찮으면 되겠지. 문제는 평균은 극단을 가려준다는 점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평균보다 그래프를 봤습니다. 혈당이 언제 튀는지, 어떤 날에 유난히 흔들리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혈당을 흔드는 주범은 생각보다 늘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것. 예를 들어 늦은 저녁 식사 탄수화물만 먼저 먹는 습관 공복이 길어진 뒤에 폭식 잠을 설친 다음 날의 아침.
이런 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혈당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 하나. 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양의 음식을 같은 칼로리로 먹어도 먹는 순서와 속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섬유질과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이건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흡수 속도의 문제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바로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았고 간식을 완전히 끊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혈당이 급격히 오를 타이밍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조용해졌고 췌장은 쉴 틈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혈당표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혈당이 안정적이네요. 약을 줄인 이유는 혈당이 낮아서가 아니라 혈당이 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혈당이 가장 크게 오른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혈당을 가장 괴롭히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바로 먹는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생각하면 먼저 음식을 떠올립니다. 이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나요? 얼마나 빨리 먹는 게 문제인가요?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은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위와 장에서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는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섬유질은 위에서 음식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하첨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밥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첫 주인공에서 마지막 순서로 옮겼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천천히 먹으려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을 먼저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씹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씹는 시간이 늘면 뇌가 포만감을 더 빨리 인식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등하기 전에 몸이 먼저 이제 충분하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국은 언제 먹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국을 식사의 시작으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물부터 마시면 위가 빨리 비워지고 탄수화물의 흡수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은 식사 중간이나 후반에 조금씩 먹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 과일의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식사 전이나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줄인 분들은 과일을 공복에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반이나 간식으로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당 곡선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모든 당뇨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답은 대부분에게는 도움이 된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먹는 방식의 변화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식사에서 가장 먼저 먹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한 가지가 당신의 혈당을 하루 종일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혈당 급등을 피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쉬운 변화들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에게서 두 번째로 분명하게 드러난 공통점은 혈당이 튀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하루 종일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 혈당은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릴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 혈당을 가장 망치는 것은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상승입니다. 이 급등은 췌장을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급등을 매일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을 거른 뒤 점심에 몰아서 먹는 경우, 식사 전 과자빵으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 늦은 밤,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 단 음식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중 한 가지만 먼저 끊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하나만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자주 거르던 분은 많이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 한 가지라도 아침에 넣었습니다. 계란, 두부, 요거트처럼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점심 혈당의 폭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떠올리지만 약을 줄인 분들이 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집안일, 천천히 걷기, 서서 정리하기. 이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식후 17분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약을 줄인 분들은 운동을 더 해야겠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공복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에서 혈당이 더 크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고파지기 전에 작은 간식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간식의 종류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단 음식은 피하고 단백질이나 섬유질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간식은 없는 게 좋은가? 정답은 혈당이 안정된 사람에게는 전략적인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입니다. 모든 간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폭발시키는 간식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혈당이 튄 날, 무엇이 달랐나요? 약을 줄인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 운동보다 더 중요했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겠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뇨 관리, ofta 운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을 줄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들은 운동을 갑자기 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의 하루를 보면 공통적으로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세 가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당은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코르티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은 생활 리듬이 깨질수록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면 혈당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흔들립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운동을 늘리기 전에 수면과 식사 시간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으로도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분이었지만 혈당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밤 1, 2시에 잠들고 아침 식사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운동은 충분했지만 몸은 리듬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밤 11시 근처로 고정하고 아침에 간단한 단백질이라도 같은 시간에 먹도록 했더니 혈당 그래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혈당 조절은 운동량보다 예측 가능성에 더 민감합니다. 몸이 이 시간쯤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인슐린 반응도 안정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예측 가능성을 운동이 아니라 리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운동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놀라워하는 부분. 약을 줄인 분들 중 상당수는 운동 강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릴 수 있고 이 또한 혈당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꾸준함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 혈당에 더 좋은가?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령 당뇨 환자에게는 규칙성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운동 계획보다 내 하루 리듬은 얼마나 일정한가?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볍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과 마음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에서 수면과 스트레스를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밥 잘 먹고 운동만 하면 되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혈당은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수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당뇨 환자에게는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당을 흔드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걱정거리를 밤까지 끌고 가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쉬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제 사례.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도 꾸준했지만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과 뉴스였습니다. 밤마다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몸은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취침 전 30분만이라도 화면을 끄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단 하루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잠의 양보다 잠의 리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며 잠들기 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반복은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결과 야간 혈당 변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혈당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완충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호흡, 짧은 산책, 조용한 정리 시간. 이 작은 습관들이 코르티솔 분비를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혈당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 최근 연구들은 수면과 스트레스가 식사만큼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당뇨 환자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잠을 가장 설친 날, 다음 날 혈당은 어땠나요?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연결고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점을 알면서도 약만 늘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약이 줄지 않고 늘기만 할까? 이 질문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관리의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관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혈당 수치가 오른다, 약을 늘린다, 잠시 안정된다. 생활은 그대로, 다시 혈당이 오른다.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약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약은 혈당의 결과를 조절합니다. 생활은 혈당의 원인을 만듭니다. 결과만 조절하면 원인은 계속 작동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이 흐름을 거꾸로 보았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약부터 보지 않고 왜 올랐는지를 먼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 수치뿐이기 때문입니다. 혈당계 수치는 명확합니다. 오르면 불안해지고 내리면 안심합니다. 반면 생활 패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측정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습관을 조금 다르게 바꿨습니다. 혈당 수치를 판결이 아니라 힌트로 사용했습니다. 수치가 오르면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었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 환경의 한계입니다. 진료 시간은 짧고 의사는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환자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약을 늘리는 게 정답이구나. 하지만 약을 줄인 분들은 진료실 밖에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만 혈당이 오를까? 왜 이 요일만 유난히 흔들릴까? 이 질문들은 진료실 안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생활 관리를 환자에게 맡기는 게 현실적인가? 정답은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핵심만 보게 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생활 전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드는 한두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 부담은 줄었고 혈당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혈당이 오를 때마다 약만 떠올렸나요? 아니면 그날의 생활을 떠올렸나요? 이 선택의 차이가 1년, 3년, 5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한 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착각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착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약을 줄일 수 없다. 이 말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있고 당뇨를 오래 앓았고 이미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약을 줄인 분들조차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혈당이 덜 흔들리게 살아보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을 줄여야겠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이런 접근은 오히려 실패 확률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줄인 분들의 공통된 착각은 변화는 크고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았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고 밤에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고 식후에 조금 더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 몸은 의도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의 완벽한 관리보다 덜 흔들리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혈당표를 본 의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요즘 혈당이 꽤 안정적이네요. 이 말은 약을 줄여도 괜찮을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순간을 미리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니 스트레스도 줄고 혈당도 덜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 약을 줄이면 관리도 느슨해진다.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오히려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약이 줄어들수록 이제는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태도가 혈당을 더 안정시켰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현실을 강조하는 게 나은가? 최근에는 현실적인 희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주 조금은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를 가로막았던 것은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약을 줄인 사람들의 공통 착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를 포기하게 만든 생각이었고 그걸 내려놓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공통점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약을 줄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나오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진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안정된 구간이 늘어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느 날 측정했더니 숫자가 확 내려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을 줄인 분들의 혈당표를 보면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최고치가 아니라 출렁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식후 혈당이 매번 200을 넘기던 분이 190, 밀 180, 170으로 서서히 낮아지 마침 공복 혈당이 날마다 달랐던 분이 비슷한 범위로 고정됨.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의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몸은 안정되고 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 후 10년 이상 약을 드시던 분이었고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 평생 먹어야죠. 이분이 바꾼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식사 순서 밤, 수면 시간, 식후 움직임 음식의 종류는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를 보면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튀는 날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조금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혈당이 낮아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기준 하나. 약 조절은 낮은 혈당이 아니라 안정된 혈당들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혈당이 잘 나왔다고 기대했다가 실망합니다. 약을 줄인 분들은 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혈당이 예상 밖으로 안 튀어요. 이 말이 의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 70대 남성 환자분은 혈당 수치보다 혈당 측정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측정했지만 혈당이 안정되자 측정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불안 자체도 혈당을 흔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은 숫자를 덜 두려워하게 됐고 그 결과 숫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짧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같이 나타나는가? 정답은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입니다. 누군가는 3개월, 누군가는 6개월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는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혈당 기록을 보면 숫자만 보였나요? 아니면 흐름이 보였나요? 약을 줄인 사람들은 숫자보다 흐름을 봤고 그 흐름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약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진료실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혈당 수치 하나만 보고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5가지 신호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병원에서 왜 아직은 지켜봅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혈당 수치의 범위가 줄었는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닙니다. 최고치와 최저치의 간격입니다. 최고치가 조금 높아도 최저치가 안정적이고 급격한 출렁임이 없다면 의사는 몸이 균형을 찾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평균은 괜찮아 보여도 하루 이틀 크게 튀는 날이 있으면 약 조절은 미뤄집니다. Q. 공복 혈당이 예측 가능해졌는가? 공복 혈당은 숫자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10인 내일은 150 모레는 120 이런 상태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반면 숫자가 조금 높아도 매일 비슷한 범위를 유지하면 의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3.
식후 혈당 회복 속도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의 최고치만 봅니다. 하지만 의사는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를 봅니다. 식후 1절 2시간에 서서히 안정된다면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췌장이 아직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 저혈당 위험 신호가 없는가? 약을 줄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저혈당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식은땀 어지럼, 갑작스러운 허기, 밤중에 깨는지, 여부 이 신호가 전혀 없거나 줄어들었다면 약 조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생활 패턴이 지속 가능한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즘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 위험합니다. 요즘은 너무 열심히 해서요. 의사는 무리한 관리보다 계속할 수 있는 습관을 원합니다. 특별한 음식, 극단적인 운동, 단기간 집중 관리. 이런 방식은 약을 줄이기 전에 반드시 걸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약을 줄인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그럼 나는 언제쯤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과 위험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쯤이면 저도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약을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줄이지 못합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을 끊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안정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바꿨습니다. 혈당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리한 식단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비슷한 패턴 예측 가능한 생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생각, 이 생각만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혈당이 좋아졌으니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이 영상에서 본 방법으로 약을 줄여도 되겠지.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영상의 목적은 약을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 오늘 영상 후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 혈당은 숫자만 관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몸 전체가 안정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숫자만 쫓는 관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릴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관리 중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몸의 변화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